상상해보세요. 당신은 12살의 시골 아이입니다. 이른 새벽 염소를 몰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돌아오던 순간 금빛 장식의 가마와 비단 옷을 입은 관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옵니다. 한 줌 은전이 던져지고 당신은 아무 설명도 없이 수레에 실립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소녀들을 대표하는 한 가명 메이의 생입니다. 만약 이 진실을 끝까지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베이징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밤이면 가끔 들리던 훌쩍임도 곧 조용해졌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의 냉담한 눈빛이 모든 감정을 얼려버렸기 때문이죠. 수레가 멈출 때마다 발목에 남은 자국이 따끔거렸고 그 통증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금성의 붉은 성벽과 황금빛 기와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메이는 그것을 무덤처럼 느꼈습니다. 웅장함은 경외가 아니라 공포를 불러왔고 커다란 문은 입처럼 벌어져 자신을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사람은 이름이 아닌 상태와 등급으로 불리우기 시작했으니까요. 태감들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입을 벌려 이를 보이라, 어깨를 드러내라, 목을 기울이라. 사소한 사시, 미세한 점, 작은 흉터까지 결점으로 기록되었고 서툰 한 번의 숨조차 나약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사가 끝날 때마다 누군가는 줄에서 사라졌고 돌아갈 곳 없는 아이는 다른 어둠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족 찬죽을 하지 않은 메이의 발은 그 자리에서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첫날은 발가락을 바닥 쪽으로 꺾어 천으로 단단히 감고 다음 날은 더 세게 조였습니다. 뼈가 비명을 지르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향과 섞여 번졌지만 울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규칙은 고통을 소리 없이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함께 예법의 사슬이 채워졌습니다. 숨 쉬는 속도, 걸음의 길이, 시선이 머무는 지점, 손끝의 떨림까지 모두 규범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비단처럼 얇게 깔고 눈은 늘 바닥을 훑으며 존재는 벽의 문양처럼 배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사실을 메이는 아주 빨리 터득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자 소녀의 천지는 껍질 벗겨진 과일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방 안의 기류를 읽는 눈과 침묵의 타이밍을 계산하는 호흡이 자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메이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발은 작아졌고 어깨는 얇아졌으며 시선은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태감이 문 앞에서 네 글자만을 남겼습니다. 황상제소 황제가 부르신다. 준비실의 시녀들은 말없이 메이를 씻기고 향을 휜고 비단을 입히고 옥잠을 꽂았습니다. 그 일련의 손길은 축복이 아니라 봉헌이었고 메이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의식의 대상물로 올려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죠. 며칠 뒤 메이의 방이 바뀌고 개인 시녀가 붙고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임신이라는 소식은 궁정 전체에 파문을 낳았고 그 파문은 곧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권력의 지형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메이는 황자의 생모가 되었지만 그 지위는 은잔 위에 얹힌 독방울처럼 위험했습니다. 다른 빈과 비의 질투, 황태우의 날선 관심, 예법 속에 감춰진 모함이 연꽃잎처럼 겹겹이 포개졌습니다. 한 잔의 차가 약이 될 수 있고 한마디 인사가 혐의가 될 수 있으며 한 번의 침묵이 맹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황태우의 전각은 바람조차 스스로 소리를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메이는 차가운 옥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황태우는 비단 부채를 반쯤 접은 채 짧고 명료한 질문만 던졌습니다. 누구와 드나드느냐, 무엇을 읽느냐, 밤마다 무엇을 꿈꾸느냐. 그 질문들은 사실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포를 주입하기 위한 형식이었고, 메이는 단 한 번의 동요도 보이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날 이후 궁은 속삭임으로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왕위를 흔들 징조라 했고, 누군가는 메이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시녀들의 눈빛은 미세하게 달라졌고, 지나가는 태감의 발소리는 문턱에서 한 템포 길어졌습니다. 메이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칼이 아니라 소문이라는 것을. 첫 번째 재앙은 뜻밖없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태감들이 들이닥쳐 메이의 방을 샅샅이 뒤졌고, 곧이어 이상한 약초 다발과 부적 조각이 비단 보자기에 담겨 나왔습니다. 황제를 저주한 증거라는 말이 번개처럼 떨어졌고, 메이는 그 자리에서 손목이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만약 모든 등불이 꺼진다면 남는 것은 누구의 숨소리일까요? 의장과 형장 사이의 중정에서 메이는 황태우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형인의 칼날은 햇빛을 짧게 삼켰다가 토했고, 진귀비 메이의 경쟁자는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얹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날 바로 그 순간, 한 여인이 달려와 편지 한 장을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안, 메이의 시녀였습니다. 편지에는 진귀비가 꾸민 모함의 단계와 공모자의 이름, 약초의 출처까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글씨에는 서두른 손끝에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황태우는 부채를 다 닫은 뒤 짧게 명했습니다. 사람을 끌어내라. 진귀비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메이는 칼날이 목에서 물러나는 미세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살아났지만 안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메이는 이해했습니다. 오늘의 구원은 내일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리안의 눈 밑에는 밤을 새운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메이는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연대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어떤 시대에도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한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월이 6해 흘렀고, 메이는 스스로도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제의 기력은 날로 줄었고, 어린 민과 비들은 끝없는 꽃처럼 계속 들어왔습니다. 메이는 가끔 허락된 시간에 아들을 멀찍이서 볼 수 있었지만, 아이의 눈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궁의 보모와 태감들이 키운 황자였지, 메이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더 교묘했습니다. 다시 방에서 약초와 부적이 나왔고, 이번엔 황제의 병세 악화와 연결된 비밀스러운 속삭임까지 덧칠되었습니다. 황태우는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네 아들은 살려주겠다. 거부하면 너와 아이 모두 죽는다. 메이는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거짓으로 지킨 생은 결국 거짓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리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손등이 찢어진 채로 다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공모자들의 인장이 찍힌, 두려움이 잉크로 베어든 자백의 초안. 진짜 칼날은 칼이 아니라 증거였고, 그 증거가 허공의 저울을 기울였습니다. 메이는 두 번째로 목숨을 얻었지만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곳은 아이에게는 감옥이니까요. 메이와 리아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자를 궁 밖으로 빼내는 일, 경비의 교대 시간, 등롱의 각도, 비밀 통로의 길이, 바깥 협력자의 신호까지 모든 변수를 밤마다 속삭이며 맞췄습니다. 출발 전 밤, 메이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하늘 아래에서 네 발로 걷게 될 거야. 그리고 등불이 하나 꺼지자 어둠은 그들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치밀했습니다. 리아는 궁이 서고 담당 태감에게 접근해 오래된 도면을 훔쳐냈고, 메이는 시녀들 사이에서 나도는 잡담을 엮어 경비의 교대 시각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었고, 밤마다 작은 숨결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달이 흐렸고 바람이 부드럽게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메이는 두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속삭이듯 기도했습니다.
이 어둠이 너를 삼키지 않게 해달라. 리아는 통로의 돌문을 열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마다 먼지가 일었고 그 먼지는 오히려 그들의 흔적을 덮어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라면 그 아이를 보내며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오래된 배수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손끝에 닿는 벽은 축축했고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흘린 숨소리조차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궁 밖의 세상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커졌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어떤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자유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통로의 끝에서 기다리던 협력자는 리안이 목숨 걸고 연결한 농가 출신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이는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울음을 터뜨리면 모든 경비가 들이닥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미소로 작별을 대신했습니다. 통로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세상의 절반이 사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메이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진정한 의미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아이를 품에서 놓았지만 대신 생명을 지켜냈으니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며칠 뒤 궁정은 작은 소동으로 뒤집혔습니다. 황태우는 황자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노발대발했지만 리아는 이미 흔적 없이 사라졌고 메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감염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약 냄새와 고름 냄새가 뒤섞인 방 안에서 메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했구나. 시간이 흐르며 소문은 엉켜 다른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황자가 병사했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몰래 해외로 보내졌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메이를 제외하고는.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품은 채 매일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25살의 메이는 이미 노인처럼 말랐습니다. 발은 썩은 살로 인해 걸을 수 없었고 그녀의 방은 점점 궁이 변두리로 밀려났습니다. 시녀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태감들은 약만 두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메이는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잊어도 좋. 하지만 그 아이만은 잊지 말아라. 어느 겨울밤 그녀의 방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것은 궁이 공식적으로 이 여인은 이제 쓸모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문 밖의 발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메이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미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멀리 시골 어딘가 한 소년이 햇빛 속에서 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의 발은 전족하지 않았습니다. 튼튼하고 자유로운 발로 흙을 밟고 뛰어다녔습니다. 그것이 메이의 마지막 승리이자 가장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생은 불행으로 시작해 침묵으로 끝났지만 그 침묵 속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역사의 진짜 변화는 이렇게 미세한 숨결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메이의 죽음은 궁의 기록에 단 한 줄로 남았습니다. 병으로 사망함. 그 문장은 너무도 짧아서 인간의 고통을 담기엔 모자랐고 황제는 이미 다른 후궁의 품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이름조차 몰랐을 테니까요. 그녀는 시작부터 물건이었고 끝까지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골 어딘가에서 메이가 품에 안았던 그 아이는 자랐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두 발을 가지고 있었고 뛰며 웃으며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랐겠죠. 그러나 그의 몸속엔 어머니의 용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자금성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붉은 벽과 금빛 문양은 변치 않았고 후궁의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메이 같은 여인들의 비명은 벽에 스며들어 장식이 되었고
발자국 소리는 대리석 아래에 묻혔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언어로 쓰였고 침묵한 자들의 목소리는 예절로 둔갑했습니다. 전족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들이 딸의 발을 부러뜨리며 이게 사랑이다 라고 말했고, 어머니들은 피 묻은 천을 가라매며 이게 운명이다 라 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모순으로 굴러갔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인간은 자신이 만든 고통을 미화해야만 안심할까요? 황제의 시대가 지나고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여성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제도는 남았고 궁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속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이 진짜로 바라는 안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슬에 익숙해지는 것 말이죠. 메이의 시녀였던 리안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기록도 묘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 내려오는 설화 하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밤마다 궁의 담장을 넘어 약초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림자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어쩌면 리안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약초 덕분에 몇몇 병약한 후궁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작은 연민이 체제를 흔들 수는 없었지만 인간성을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악이 완전해 보일 때조차 그 틈새에는 언제나 빛이 스며들 공간이 있다는 것을. 세월이 100년을 지나고 후궁제도는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희생된 이름 없는 소녀들은 아무런 추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기록이 아닌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저 다음 폭군의 이야기를 쓰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메이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엌과 시장, 길가에서 그 이름을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구했다더라. 그 여인은 자유를 꿈꿨다더라. 그 속삭임은 씨앗이 되어 세대와 세대를 넘어 자라났습니다. 당신은 그 씨앗의 숲속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왕좌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살려낸 사람이라고. 메이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 대신 아들을 남겼고 리아는 자신의 생명 대신 증거를 남겼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 한 세기가 지나도 자금성의 벽돌은 여전히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수많은 여인들의 피가 말라붙은 층이 존재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위를 밟으며 아름답다고 감탄했지만 그들의 발 아래에는 메이라는 이름 없는 생이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너무도 무심하게 아름다워 보인다고. 사람들은 그 시대를 이야기할 때 늘 황제의 업적과 예술의 찬란함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찬란함의 그림자에 숨어 있었습니다. 금빛 장식 하나에 수십 명의 여인의 눈물이 깃들어 있었고 향냄새 속에는 썩어가는 살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학자가 후일 기록을 정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 시대의 여자들은 영광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광이 아이의 발가락을 부러뜨리고 소녀를 물건으로 만드는가? 저는 그 문장을 수백 번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역사의 잔혹함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누군가의 자부심이 되는 것. 리안의 전설은 점점 변형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를 요괴라 불렀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둘 다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인간이었고 그 인간다움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런 선택 앞에 서 있지 않나요? 메이의 시대 이후로 수많은 왕조가 흥망했습니다. 그러나 억압의 구조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궁이 아니라 거리였고 황제가 아니라 제도였습니다. 이름이 달라졌을 뿐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침묵 위에 서 있는 세상.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메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혹시 그녀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사회의 예절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당했을까? 역사는 바뀌었지만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성이 여전히 억압받고 있습니다. 전통, 명예, 가족, 종교, 이 모든 단어들이 마치 새로운 철창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세상이지만 그 속의 통증은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메이와 얼마나 다른 존재일까요?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메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 아들의 웃음? 아니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하늘? 그녀의 시선은 어쩌면 우리를 향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사람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그 유언을 이어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고 말하고 다시는 그런 세상이 돌아오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메이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 책임을 느끼나요? 아니면 여전히 역사를 옛날 이야기로만 듣고 있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쓸 때마다 메이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고요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숭고한 힘 아닐까요? 자신이 어둠에 있어도 누군가에게 빛을 남기는 것.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잊힘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억의 다른 형태였죠. 장터의 노파들이 손녀에게 이야기했고 글 모르는 농부가 술자리에서 속삭였으며 아이들이 놀며 흉내냈습니다. 엄마가 내 발을 묶지 않았어. 나는 메이처럼 달릴 거야. 그렇게 그녀의 이름은 이야기가 되어 남았습니다. 학자들은 후궁 제도를 연구하며 차가운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몇 명의 여인이 뽑혔고 몇 명이 죽었으며 몇 명이 후사 없이 사라졌는지. 그러나 숫자 속에는 인간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전족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것은 20세기 초였습니다. 그러나 금지의 법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것은 관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작은 발을 아름답다 여겼. 할머니들은 손녀의 발을 만지며 예뻐야 시집 간다고 속삭였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예쁘게 포장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리안처럼 혹은 메이처럼 작고 조용한 반항자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어떤 이는 딸에게 공부를 가르쳤고 어떤 이는 신부를 거부했으며 어떤 이는 글을 써 세상에 불의를 남겼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속삭이는 이들의 손끝에서 다시 써내려졌습니다. 저는 종종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자유로울까요? 더 큰 궁궐, 더 많은 장식, 더 화려한 기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감옥을 짓고 있는 건 아닐까요? 권력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침묵의 방식은 여전하지 않나요? 저는 그것이 메이의 시대보다 더 교묘한 감옥이라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단지 변장을 잘할 뿐입니다. 같은 고통이 다른 이름으로 돌아오고 같은 억압이 다른 규칙으로 포장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메이의 이야기 같은 기억이. 메이는 자신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흘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후대의 언어가 되었고 그녀의 고통은 후대의 각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메이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언제나 숙연해집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있다면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주변에는
아직도 목소리를 빼앗긴 누군가가 있습니다. 리안이 되어주세요. 손을 내밀고 귀를 기울이고 침묵 속의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것이 메이의 씨앗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절망 속에 있다면 메이를 기억하세요. 그녀는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남겼고 지옥 속에서도 한 줄기 자유를 믿었습니다. 당신의 어둠도 언젠가는 새벽으로 바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 사람의 용기로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닫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는 결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메이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녀의 의미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 없는 자들의 이야기가 결국 인류의 진짜 역사라는 사실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금성의 벽이 무너지고 왕조가 사라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새로운 궁이 세워졌습니다. 돈, 명예, 권력, 그 이름이 달라졌을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감옥은 벽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 지어지는 것이라는 걸. 어느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메이는 허구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은 실제였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수많은 무명의 여성들이 겪었던 집단적 기억의 형상화였습니다. 그러니 메이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억압당한 모든 영혼의 대명사였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늘 승리자의 시선으로 글을 씁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패배자들의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저는 그 침묵을 듣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야말로 인간의 양심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메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은밀히 속삭여지는 이름은 씨앗이다. 그리고 그 씨앗은 숲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이름조차 지워진 여인이 남긴 그 말 한마디가 수백 년을 건너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다시 그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교실의 한 여학생이 책을 덮으며 조용히 다짐하고 거리의 한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입니다. 너는 묶이지 말아라. 그렇게 역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는 결코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는 어제의 절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소비하지 말라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또 다른 메이가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전통의 이름으로, 혹은 사랑의 이름으로 누군가는 여전히 묶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 앞에서 눈을 감을 건가요? 아니면 목소리를 낼 건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닫으며 느낍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침묵을 택하면 또 다른 메이가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가 기억을 택하면 그녀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에도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메이의 이름은 이제 잊혀졌지만 그녀의 숨결은 여전히 바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금성의 벽을 스친 바람이 언젠가 우리 얼굴을 스칠 때 어쩌면 그것은 그녀의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숲이 되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야기란 기억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이고 시대를 넘어선 경고입니다. 저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다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메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